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2017년 5월 15일 오늘쯤 뉴스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동대문구 용도 5구역 얘기인데, 혹시 용도 5구역이 어딘지 아시나요? 용두동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동대문에 그런 데가 있었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죠. 저는 한 10여 년 전에, 10몇 년 전에 좀 이 동네 훑었었거든요. 동대문구 용두동 하면 잘 모르실 텐데, 예, 아마 왕십리 뉴타운, 왕십리 하면 뭐 텐즈 센트라스 하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보시면 여기가 용두 5구역입니다. 바로 왕십리 뉴타운 텐즈 맞은편이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계천이고요. 청계천 변 따라서 건물들 있고 그 바로 뒷블럭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제가 벌써 10여 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재개발 초기 단계일 때 제가 여기 물건들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뭐그 주택가라기보다는 이렇게 낮은 건물들 많이 있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위치는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덧 이제 지금 시점에 와서 관리처분 계획을 이번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평지고요. 지금 이 지역이죠. 보시면 평지예요. 그리고 2호선 신설동역, 여기에 이제 2호선 지선입니다. 그리고 1호선 신설동역도 있고 그래가지고 평탄한 지형인데, 장점은 그런 지형, 뭐 청계천도 가깝고 왕십리 쪽도 가깝다, 뭐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으로는 이 주변이 조금 주거지역이라고 하기엔 조금 정비가 덜 되어 있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또 뭐 계속 개선되고 바뀌어가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 지역 재개발에서 대림산업에서 아파트 짓는데요. 823세대 최고 27층 규모 지어지고, 뭐 시세는 분양은 아마 내년에 할 것 같고 대략 한 5억 정도 할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그 부동산 투자 주로 하시는 분들, 많이 보러 다니시는 분들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술 한잔 하면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것 같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눴는데, 재건축에 대한 규제에 대한 목소리들이 꽤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사 이익을 재개발이 볼 것이다, 그런 얘기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들, 이제 분양할 때 가면 분양하기 전에 분양하는 단지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그제서야 알아보지만, 사실 이렇게 앞전에 움직임,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이제 움직임들, 손바뀜들도 많이 일어나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뭐 제가 예전에 관심 갖고 지켜보던 재개발 구역이어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다음 기사는 성장통 앓는 이태원 상권이라는 기사입니다. 이태원 상권,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 이태원도 예전 같지 않죠. 상권이 커지는 와중에 한풀 꺾이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물건이 없어서 난리였는데 이태원 상권이 조금 약간 죽고 있다, 상권이 꺾이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 부동산 114 자료인데 어떻게 자료 책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상권 임대료들이 다 꺾이는 중인데, 이 종각 쪽이랑 이태원 쪽이랑은 임대료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경리단길, 해방촌길도 뭐 껑충 임대료가 많이 올랐는데 비해서 유동인구는 줄어들어서 막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낮춰서 내놓기도 하고, 일부는 무권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공실이 있는 경우도 있다. 상권이 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꼭지의 내용이죠. 지도에서 보시면 이제 용산의 동쪽 요 일대의 상권입니다. 지금 기사에서 얘기 나오는 데는. 이태원 상권의 원래 제일 메인은 이 해밀턴 호텔 뒷길역이죠. 그래서 이 도로변을 따라 쭉 형성되어 있는 상권하고, 이제 요 뒤쪽, 여기가 이제 새로 떴던 상권, 여기가 한남 뉴타운 1구역인데 요번에 구역 해제가 됐는데요. 요 이면 상권들, 그리고 이제 이태원역, 여기 뭐 홍석천 가게니 뭐니 해서 있는 거리들 있죠. 이제 요 라인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부터 떴던 데가 이 경리단, 여기 경리단 따라서 이 녹사평역에서 쭉 내려오면서 이 쭉 올라가는, 그러니까 하얏트 호텔까지 올라가는 이 언덕배기 경리단 길, 그리고 요 길이 뜨면서 요 옆길도 떴죠.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전에 뉴스 시끄러웠던 부스, 뭐 맥파이라든가 요런 길들, 그리고 요거 뛰고 나서 이제 뭐 여기 회나무길이라고 해서 장진호길도 있고, 그다음에 맞은편 쪽으로 해방촌길들도 떴죠. 그래서 막 가게들 들어가기 시작하고. 근데 상권이 이게 이제 여기가 사실 배후 주거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주거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소위 말하는 관광 상권이에요. 주말 같은 경우에 또는 이제 금요일, 요새는 불목이라고 하니까 불목, 불금,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제 주중보다는 관광 상권처럼 주말이나 이런 때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권인데, 계속 이런 새로운 지역들이 생기고 또 이제 몇 번 가보면 재미없고 그러면 이제 또 옮기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확실히 줄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저는 뭐 이거는 관점에 따라 다른 문제지만, 이렇게 상권이 커나가지 못하는 데에는 지가 상승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되게 오히려 경리단길 이쪽보다 되게 관심 있게 봤던 지역이 해방촌길이거든요. 이 길이 되게 좋아요. 근데 가보면, 여기 지금도 가보잖아요. 그러면 저기는 왜 아직도 상가 안 들어가고 그대로 있지? 그런 건물이 아니라 주택들이 꽤 많아요. 여기가 자체가 주택가였는데, 주택 따라 쭉 가는 길을 주변에 이렇게 그 주변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해서 이제 상가들이 들어가는 가게들이 좀 있었거든요. 원래 있었던 거랑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면서 바뀌어 나간 건데, 중간에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보면 단독주택으로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시가가 너무 올랐어요. 이 라인이 지금 평당 7천이라 그러거든요. 2종 일반 주거지요. 평당 7천만, 엄청 비싸요. 그러면 그거에 매매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산 금액에 준하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세입자들 들어가서 장사하려는 사람들, 이런 신규 발달하는 상권에 들어가는 메리트는 뭐냐면 저렴한 임대료거든요. 가서 내가 뭐 색다른 아이템하고 이런 걸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어떤 브랜드 파워나 이런 걸 가질 때까지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어떤 기회를 저렴한 임대료에서 찾겠다는 건데, 지가가 먼저 이렇게 떠버리고 나니까 임대료가 어차피 높은 거예요. 가서 내가 상권도 개척하고 일으켜야 되고, 그러니까 갈 이유가 없는 거야. 야, 그 돈 주고 뭐하러 거기 가냐? 다 만들어진데, 상권 만들어져 있는데 가서 가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선투자들처럼 이렇게 지가가 먼저 올라가는 게 어떤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가가 올라가서 임대료가 먼저 올라가 버리니까 상권이 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지역 자체가 이제 망가지는 어떤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시 2030 상업지역 서울광장 145개만큼 늘린다. 이 내용은 사실 뭐 이렇게 기사로 짤막하게 읽을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좀 많은 내용입니다. 서울시 보도자료를 놓고서 일일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뭐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를 조금 발표를 했어요. 자,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면 그냥 딱 자극적인 타이틀은 이겁니다. 2030년까지 상업지역 192제곱미터 추가 확대. 자, 자, 그림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예. 서울 안에, 그러니까 막 큰 도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양 도심, 여의도 영등포, 강남, 이렇게 큰 도심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7개의 광역중심, 마곡, 상암, 수색, 용산, 여기 가산, 대림, 그 다음 잠실, 뭐 청량리, 창동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잖아요. 이 부도심들, 광역중심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지역중심들 뭐 이렇게 해서 있던 걸 갖다가 지구중심들을 더 많이 둬서 이렇게 제일 큰 거, 그 다음 큰 거,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방안들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데, 항상 이 정책은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뭐 일부 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이명박 전 시장 시절에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강남역은 강남 지역 거점이 되면서 그 지역에 그 요충지가 되고 있는데, 강북권역의 이런 데들, 소외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은 위치, 지리상으로 좋은 위치, 결절지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육성할 수 있을 만한 그게 없으니 지역이 자꾸 소외되고, 그러니까 차별화된다는 거. 강남은 계속 좋아지는데 지역들은 그렇게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합정 균형 발전, 구이 자양 균형 발전 촉진지구, 뭐 미아 수유 균형 발전 촉진지구, 이런 데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지역에다가 사람들이 집중해서 올 수 있는 일종의 집중해서 개발하는 지역을 만들어서 육성하겠다. 근데 집중해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는데 거기에 주거지역에다 그렇게 주거지역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겠습니까? 그 땅의 용도를 바꿔줘야 돼요. 뭘로 바꿔줘요? 뭐 준주거지역 또는 이제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주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지역의 결절지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떼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올라가면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예전에는 일반 주거지역 내 땅이 100평이면 200평 용적률 200% 지을 수 있었던 땅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내 땅이 100평인데 600평 600% 용적률 받아서 지을 수 있대. 400평 400% 받아서 지을 수 있대. 준주거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내용에서 보면 자 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그겁니다. 뭐 서울시 광장에 뭐 얼만큼의 면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되게 수혜를 받는 지역들이 굉장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상업지역 내에 비주거 의무 비율 하한선을 낮춘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주거지역 뭐라고 해야 돼? 주상복합 아파트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도 조금 인센티브를 주려나 봐요. 그래서 뭐 큰 밑그림은 그겁니다. 그 지역별로 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상업지역 면적을 늘리고 이제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이건 그러겠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내용은 서울시 생활권 계획안을 봐야 돼요. 이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봐서 야 여기 지금 사놓으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걸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게 진짜 사실 제일 큰 이슈인데요. 예. 저희 부동산 스티 카페에도 이 기사 엄청나게 올라오네요. 정말. 예.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사회수석 비서관, 예.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 발탁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분이 13년 전, 2014년, 2015년 831 대책 그 엄청나게 규제가 착 집합된 그 참여정부 시절에 막 부동산 가격 폭등할 때 그거를 만들었던 분이라고 해요. 이분이신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표 부동산 대책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옛날에 엄청나게 센 거를 냈던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대체 뭐가 나올 것이냐. 이제 그 밑그림에 대해서 지금 막 이 얘기 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큰 그림은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통해서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는 걸 붙잡기 위한 정책을 내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선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저는 앞전 기사에서도 읽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되게 뜨거운 상황이고 엄청나게 상승장에 있는 과정이고 이게 일부 지역들의 경우에 이제 그렇게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론에 본격적으로 드러나서 너무 집값이 올라가고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터질 즈음에는 이제 그게 아마 여름 지나면서 가을 정도일 것 같은데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낼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내는 주체가 이제 다시 이분이 된 거죠. 어떤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는 좀 공부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지금 근래 부동산 투자하셨던 분들이 하락장을 경험해 보시지 않은 2013년, 14년 이때부터 투자해가지고 재미를 많이 보신 분들이 지금 또 계속 또 투자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계시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 돈 버는 걸 보고서 신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들어올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이게 되게 아픕니다. 아프면서 이제 이게 부동산 대책이 나오니까 떨어진다가 아니라 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어떤 거를 투자해야 될 거면 어떤 대책이 나올 거냐.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실 대책 나오고 나서 거래가 없이 좀 뚝 끊겼다가 또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고 또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고 그런 과정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예,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무슨 답을 뚜렷하게 주지는 않고 그냥 생각해 봅시다 뭐 이런 정도로 흐리멍텅하게 기사 읽기를 마무리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뭐 지난번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 참여정부 시절에는 어떤 부동산 대책들이 있었나를 살피기 위해서 지금 자료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난주까지는 아까 잠깐 5분 브리핑 준비했던 흑석뉴타운 자료 정리하느라고 사실 좀 바빴고요. 그리고 내일 또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이제 그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1시간 정도 이제 흑석뉴타운 부동산 토크를 할 예정이라서 뭐 그것도 준비하랴 이제 또 뭐 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지금 읽어봐야 될 자료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이제 10년 전에 부동산 규제책들이 어떤 거 있었는지 하나,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서울시 2030 생활권 계획안 내용이 어떤 건지,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조금 바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동산 TV, 똑똑해지는 부동산 TV 구독하시면 아무래도 흐름들 놓치지 않고, 이런 흐름들이 있다 놓치지 않으시기에는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가 최근에 많이 늘어서 너무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뉴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입니다.